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영입니다. 이렇게 또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박물관이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아주 멋진 곳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많이 들어본 그런 군주일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엘리자베스 2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영국을 비롯해 서양은 그냥 엘리자베스가 2명이면 2세인 거예요. 3명이면 3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국은 찰스 3세, 찰스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그런 여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국 본토만 따지면 통일된 한반도 크기입니다. 인구도 통일된 한국과 비슷해요. 인구도.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하면 영국과 비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그나마 는 거고요. 옛날에는 프랑스의 한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나라도 조그맣고 프랑스의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왜 한때 세상을 호령했는가? 그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답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죠. 사실 근데 영국은 그 선두주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요즘에 이제 미국이란 패권 국가가 있고 중국이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한번 패권국이, 전 세계적인 패권국이 될 뻔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명나라 때 정화의 원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403년부터 1433년 정도일 거예요. 제가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그쯤입니다. 정화의 원정 때 정화라는 그 명나라 황제의 환관이 200척이 넘는 그 함대를 이끌고 인도, 그리고 심지어 동아시아, 동아프리카까지 항해를 했었어요. 7번 정도. 근데 그때 정말 중국이 강력했습니다. 중국이 그때 정화가 만들었던 배가 대략 축구장 크기만 하거든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200척을 넘게 끌고 갔었어요. 그것도 7번이나.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그 바다를 호령할 힘이 있었던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거는 1434년에 정화가 죽고 정화의 원정이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데 중국이 바다로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해금 정책을 펴요. 그 이유를 이제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면서,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여진곡이 쳐들어오면서 더 이상 바다에 나갈 여력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또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이 스스로 월드 챔피언이 될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기회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그 기회를 딱 잡았던 나라가 영국도 아니라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1492년에 세 척의 배를 이제 아메리카에 보내죠. 사실 아메리카로 보낸 건 정확히 말하면 인도로 보냅니다. 인도로 가는 길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콜럼버스가 이끄는 그 함대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하고, 이때부터 스페인이 전 세계적인 그런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메리카로 향해 갔던 그 콜럼버스가 끌었던 배가 얼마나 줄 아세요? 아까 제가 그 정화가 끌었던 배가 축구장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콜럼버스가 끌었던 배는 배드민턴장 정도만 했어요. 한 배 한 척이. 되게 작았죠. 근데 또 갔던 게 이제 성장을 하여 아시다시피 스페인이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었습니다. 그걸 뺏어온 게 영국이고, 진정한 강자로 거듭난 게 또한 영국입니다. 스페인이 근데 가만히 있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잡는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스페인도 나름의 발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화약 혁명의 수혜자였어요. 화약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 아시죠? 중국의 4대 발명품 아세요? 종이, 나침판, 또 화약은 들어가겠죠? 네 번째부터 다들 이렇게 갸우뚱하세요. 네 번째부터.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그 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화약은 들어갑니다. 화약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대략 9세기 정도, 9세기 이전에 이미 화약이 있었습니다. 800년 정도에 중국에서 화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1267년에 처음으로 화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총은 1326년에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1400년대가 되면 대포와 화성총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전쟁 양상이 확 변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유럽은 기사들이
철갑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성공격하고 그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대포 한 번 쏘면 끝이에요. 아무리 기사가 100명 있어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약혁명을 시작한 거는 중국이지만 화기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발전시킨 거는 바로 이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궁병, 몽골의 기병의 우위가 무너졌고요. 이미 샤를 8세, 프랑스의 왕 샤를 8세는 대포 40문으로 북이탈리아 정복합니다. 대포 40개로. 지금 우리나라 대포가 몇 대가 있을까요? 셀 수도 없어요. 정말 거짓말 못해요. 셀 수 없어요. 자주포만 2,00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포까지 합치면 셀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뭐 북한이랑 뭐 싸우니 많이 그러잖아요. 40개의 대포로 북이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화약혁명에 적응한 나라들이 강성해지는데 그 나라가 스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일찍이 원래 기사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페인은 산이 많아요. 가보시면 딱 느낍니다. 산이 되게 많고요. 또 돌산이 많습니다. 돌산이 많아서 말이 뭘 먹고 살죠? 풀 먹고 살죠. 풀 먹고 살고 정확히 말하면 건초를 먹어요. 이 건초가요, 여러분 되게 비쌉니다. 살려면 비싸고 만들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산악 지역은 원래 말이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몽고 가보세요. 평원, 엄청난 평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뛰어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초부터 보병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보병 무기가 중요한 나라인 거죠, 스페인은. 그래서 화약 무기가 발달하고요. 이게 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르쇼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테르쇼가 뭐냐면 처음 이제 화약 무기가 총을 쏘는데 문제가 생겨요. 총이 일단 생각보다 장전이 오래 걸립니다. 옛날에는 총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는 화약을 막 넣어요. 앞에서. 그 다음에 총알도 이제 말 그대로 철환이에요. 철구슬. 막 쑤셔 넣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불을 붙여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거죠. 빨라도 5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분 동안 서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또 위에서 앞에서 넣어야 되니까. 이때 정말 많이 죽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숙련된 궁수는 1분에 4발을 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임진왜란 우리는 활 쏘고 임진왜란 때 조총 쏘잖아요. 왜군은 조총 쏘니까 이게 게임이 되라는데 은근히 게임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가 장전하는데 우리 되게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총을 왜 못 버렸는가? 세죠, 힘이. 그리고 집중해서 쏘면은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왜 조총인지 아세요? 이제 날아가는 새를 쐈는데 갑자기 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총을 보진 못했겠죠. 총알을 보진 못했겠죠. 너무 신기한 거죠. 한번 뻥 소리가 나는데 새가 죽어. 그러니까 조총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꽤 아직까지는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을 쏘는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있고 그 겉을 창병이 감쌉니다. 총 한 번 쏘고 장전하는 동안 창병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전술을 펴요. 근데 이게 먹힙니다. 이걸 테르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스페인이 한때 천하를 호령해요. 한때 천하를 호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사실은 뭐 한때는 뭐 바다를 지배했다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바다를 지배한 게 아니라 배에다가 이 강력한 육군을 싣고 신대륙에 가서 또 이 테르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은 이거를 완전히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아즈텍 문명, 아즈텍이 이제 지금의 멕시코거든요. 여기에 여기로 갈까요? 테노치틀란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멕시코 시티입니다. 해발 2,000m가 넘죠. 여기를 점령하는데요. 600명 데려가서 점령해요. 아즈텍 제국에 600명 데려가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력이 정말 말도 못하게 강했던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는. 아무리 총 쏴봤자, 아니 총이 아니군요. 원주민들이 또 거긴 약간 철기 문명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활 쏴봤자 총 쏘고 또 테르쇼로 걔네도 막 달려들겠죠. 창병이 막아주고 다시 총 쏘고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 갖고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무리 그래도 제국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쉽게 무너졌을까?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내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내부 협력자.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어떤 여성이 있어요. 말린체라는 여성이 있어요. 말린체.
말린체는 코르테스가 왔을 때 그 통역해주던 여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코르테스와 결혼까지는 아니고 결혼하는데 사실은 본부인이 있으니까 정부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 여자는 그러면은 그 정말 듣도 보지 못한 백인들이 왔을 때 협력을 했는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자기 딸이었는데 부모가 자기를 팔아요. 아즈텍 제국에 노예로.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량이 부족하다고 팔아버리고요. 자신을 판 부족에 대한 증오가 있었죠. 근데 아즈텍에 갔더니 여기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드려요. 그러니까 막 일단 포로들을 잡아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심장을 파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지의 신한테 바치는 건데 무슨 뭐 성전 완공했다고 하루아침에 2만 명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즈텍 문명, 잉카 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국이 여러 부족들을 정복해서 한마디로 통합시키는데 실패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왔을 때 얼마든지 여기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부 협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수도는 점령한다 하더라도 꽤 넓은 제국을 어떻게 한 번에 점령할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게 바로 병균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은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여기에 외부 질병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천연두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곰보라고 놀리던 애도 있었거든요. 이게 천연두나 홍열의 흔적이잖아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우리들은. 왜냐하면 다 나름의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요즘 약도 발전했고. 근데 당시는 유럽 사람들도 웬만하면 안 죽었습니다. 천연두 정도는 안 죽었는데 아메리카 사람들은 정말 몇천 년 만에 처음 이 병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절없이 죽습니다. 속절없이 죽어요. 그래서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급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기술뿐 아니라 내부 협력자와 천연두, 또 매독도 돌죠.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속절없이 그냥 망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망해버려요. 그 현지 문명이.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피사루라는 사람은 잉카 제국을 이렇게 멸망시켰죠. 그래서 스페인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저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군사혁명이라고 합니다. 군사혁명, 밀리터리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무기가 발달해요. 화약 무기가 발달합니다. 화약 무기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예요. 화약 무기가 등장하고 나서 이전에 아무리 강한 활, 아무리 강한 창, 아무리 강한 그런 옷도 이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종의 핵무기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무기 등장 이후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자주포, 대포가 세봤자 핵무기 하나 터뜨리면 끝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게임 체인저였죠. 화약 무기가 나오고 무기 발달, 그러니까 총이 발달하고 대포가 발달하거든요. 이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제 전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술. 그래서 스페인은 테르쇼 같은 전술을 만들어냈죠. 중국도요. 1단계는 해냈어요. 이미 언제? 한 7, 8세기에 중국도 이미 무기 발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는 전술 발달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스페인은 2단계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화약 무기를 쓰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군대가 팍 늡니다. 그 중세 여러분 되게 아기자기하게 싸웠잖아요. 그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막 갑옷 입은 그 기사가 막 용과 싸우고 막 그러면서 무찌르 공주님 구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게 일단 완전 뻥은 아닌 게 기사가 진짜 주력 병력이었습니다. 기사는요 기본적으로 많이 거느리기가 어려워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현대 기술로도 여러분 갑옷 만들려면 돈 꽤 들걸요? 그렇죠? 전신을 둘러싼 갑옷. 혼자 갑옷 입습니까? 말도 씌워요. 그리고 여러분 말 비싼 거 아시죠? 말 되게 비싸요. 당시도 비쌌어요. 그리고 말도 그냥 조랑말 정도는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 싸울 말이어야 되잖아요. 또 달리다가 말이 지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비말 한두 마리 더 다루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못 데려다니죠. 종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 어쩌고 합쳐가지고 10명 정도는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기사 한 명 운영비가 이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웬만한 영주에 2년, 3년 그 연봉 그 정도 돼요. 기사 한 명 운영비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기사가 주력
포스이긴 하나 많이 거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천 명 단위로 싸웁니다. 중세 때는. 중세 때는 몇천 명 단위가 싸워요. 정말 많으면 10,000명, 20,000명 그 정도 싸우거든요. 그런데 총기 하나 쥐어두면 기사가 아무리 삐까뻔쩍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총 쏘면 끝이에요. 그런데 총은 만들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군대가 팍 늘어납니다. 군대가 팍 늘어나. 이때부터 뭐 10만 명, 20만 명 단위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군대 부대가 군 규모가 확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나라가 군대를 먹여 살리잖아요. 기사는 또 장점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죠. 그러니까 부자가 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병사들은 국가가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대규모 병력을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전쟁에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전쟁은 돈 진짜 많이 듭니다. 그 북한이 가끔 이렇게 막 도발하고 까불면 미국이 가끔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F-22라고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래스카에서 한번 싹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중간에 공중급유해가지고 한번 딱 찍고 가요. 그러면 북한은 걔가 이제 스텔스기니까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몇 대 안 되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띄워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북한은 한 달 정도 훈련을 못 한대요. 그런데 미국이 그 한 번 띄워서 한 번 더 찍고 돌아가는데 10억이 들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전쟁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무기 발달하고 전술 발달을 하는데 3단계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즉, 이 군대를 이끌 만한 재정 관리 능력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은 3단계를 못 해냅니다. 그래서 이 세컨 유러피안 엠파이어스라고 그래요. 군사혁명의 1, 2단계를 이룬 나라들이 제일 먼저 세계 제국에 있던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재정 관리 실패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잠깐 반짝했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군사 발달에 3단계에 도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재정 관리까지 해내는 나라들. 이 나라가 이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나라고 이런 나라들을 세컨 유러피안 엠파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가 한때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생각하면은 이 두 번째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이 나라들 세계를 지배하고 그 식민지 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세계 제국이 정말 진정한 의미, 지금 미국 같은 세계 패권을 가질만 했던 후보들이 있었어요. 중국. 근데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이 바통이 넘어와서 스페인이 그 역할을 할 뻔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이 기회를 낚아챈 게 영국이었어요. 이 영국의 이 기회를 낚아챌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엘자베스 1세입니다. 근데 항상 영웅은 어렸을 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꽤 힘들었거든요. 그 엘자베스 1세를 얘기하려면 이제 그 아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헨리 8세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8세는 이제 아시죠? 그 결혼을 여러 번 해서 남들도 한 번 하기 힘든 결혼을 6번이나 했는데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렇게 생겼죠. 되게 떡대가 넓죠. 얼굴도 크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렇게 생겼다기보다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림에 다 모든 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헨리 8세가 원래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차남이었어요. 근데 형이었던 아서가 그 이제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꽤 살았어요. 한 몇 년 살았는데 갑자기 둘이 비 맞고 엄청나게 심각한 폐렴에 걸려요.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폐렴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죽었거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형 아서가 이제 왕세자인데 죽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차남이었던 이제 헨리가 이제 왕세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라곤의 캐서린이에요. 그 왕자의 결혼은 되게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헨리 7세가 아라곤의 캐서린을 돌려보내자니 일단 스페인과의 동맹, 당시 스페인이 한참 잘 나가던 때인데 스페인과의 동맹이 깨질 것도 걱정스럽고 또 이제 지창금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스페인이 훨씬 많이 줬어요. 지창금을.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려니까 이제 이것도 꽤 이 경제적인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기똥찬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뭐냐? 그 자기 동생인 한마디로 동생 그 뭐죠? 그 도련님 헨리 8세 결혼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말이 안 되고 당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 말리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헨리 7세가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일이니까 교황한테 청원을 해요.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고 스페인의 공주랑 결혼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교황이 근데 결정적으로 이때 이 아라고네 캐서린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첫날 밤을 치르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당시 관념으로는요,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러야 결혼의 완성입니다. 결혼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 증언에 따르면.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스페인의 공주가 거짓말했을까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헨리 7세의 청을 받아들여 교황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관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사정이 딱하니 허락해준다 해서 혼인을 이전 걸 무효로 하고 형수와 결혼을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결혼을 해요. 처음엔 진짜 싫어요. 뭐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왕이 되고 원래 왕세자일 때는 버티다가 왕이 되고 다음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왕으로서의 책임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은 잘 지냈어요. 꽤 한 10년 넘게 되게 충실하게 지냈고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야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아라고네 캐서린은 몇 번 유산을 했고요. 그 태어난 애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애가 메리라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요, 아직 잉글랜드는 아직 여왕이 없었었어요. 아직 한 번도. 지금이야 잉글랜드 하면 여왕 같지만 당시는 여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튜더 왕조라는 신생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아빠가 처음 왕조를 세웠어요. 그 왕조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바람 피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헨리 8세 나름의 이유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제 등장한 여인이 바로 저 여성이었죠. 앤 불린이라는 여성이었고 딱 보면 알겠지만 되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영국 여성처럼 생기지 않았죠. 되게 흑 단발에 거기다 창백한 피부. 그래서 약간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헨리 8세가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사실 헨리 8세는 이때 이미 여러 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핑계가 생긴 거죠. 여러 번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앤 불린을 만나고 첫눈에 반해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청혼하는데 나와 결혼해 줄래가 아니라 나의 정부가 되어 줄래? 이렇게 청혼을 해요. 어차피 정부가 여러 명이어서. 그래서 이제 앤 불린이 이걸 거절하죠.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앤 불린의 누이가 있어요. 누이가 메리 불린이라고 있는데 이미 메리 불린과 헨리가 사귀었던 상황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 그래서 앤 불린은 이제 나랑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당신과 사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앤 불린이 이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시녀예요. 우리 시녀하면 무술이 뭐 그런 거 떠오르지만 이제 물길고 그런 애가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에서 귀족 자제, 여성 자제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전문직이 시녀입니다. 되게 전문직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특히나 프랑스 왕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일종의 해외 취업했다 돌아온 교포였어요. 그 말투도 되게 프랑스어를 섞어가면서 영어를 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앤 불린도 그러니까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또 헨리 8세가 막 청혼했는데 거절을 해. 헨리 8세 입장에서 처음 겪는 거절입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재벌 3세가 막 반하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앤 불린한테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한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아들을 못 낳는다. 이제 이러면 왕조 끊긴다. 이혼 허락해달라 했더니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교황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스페인의 공주잖아요. 당시 교황이 눈치를 보던 신성노마제국 황제가 카를 5세라는 사람인데 카를 5세가 이제 아라고네 캐서린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허락해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때 앤 불린의 이제 이 힌트를 줬는데 이제 이혼의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레이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대충 이런 말인데 형수와 결혼하면 안 된다. 형수와 결혼하면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무자할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봐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형수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전임 교황의 그 관면 자체가 성경이 어긋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 한참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되게
프로테스탄트적인 개신교적인 주장이에요. 개신교는 교황님의 말보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고 권위가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황은 이것 때문에도 허락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및 앤 볼린과의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이혼 문제가. 한 6, 7년 끄는데요.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내가 왜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종교가 가톨릭이어서 그래요. 그럼 종교를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종교를 진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수장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는데요. 자, 이제 약간 여기서 조금은 어려운 개념인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가톨릭 교회,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있잖아요. 가톨릭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영어로 캐톨릭이죠. 그러니까 사실 왜 가톨릭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카톨릭이 맞는데 하여튼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제 유니버셜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처치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영국 교회도 있고 프랑스 교회도 있고 스페인 교회도 있고 작센 교회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 거죠. 헨리 8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잉글랜드 교회를 여기서 독립시키겠다는 거예요. 독립시켜버리겠다. 이 보편적인 교회로부터 잉글랜드 교회를 독립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자기가 국왕이 이 독립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 머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장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근데 1000년 동안 믿어왔던 가톨릭을 갑자기 버리라고 믿겠습니까?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따른 사람은 반역법을 패키지로 통과시켜서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버렸어요. 당시 반역자는 화형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장법과 반역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영국은 종교가 바뀌어버립니다. 잉글랜드는 종교가 바뀌어버리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해서 종교를 바꿔가면서 앤 볼린과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환영받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이혼의 명분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근데 아들이 아니라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앤 볼린과 계속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엄청 싸우고 화가 나가지고 말 타고 이렇게 사냥하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부상을 당해요. 크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앤 볼린이 너무 놀래가지고 유산을 하게 돼요. 유산. 그래서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유산한 아이를 봤더니 사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사이가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자꾸 사이 나주고 맨날 싸워요. 근데 아들은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람의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또 바람을 피는데 그 바람을 핀 대상이 누구냐면 앤 볼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라는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앤 볼린을 이제 보아하니 이제 아들 못 낳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바람 피웠다, 뭐 불륜 저질렀다, 근친상간했다, 온갖 거 뒤집어 씌워서 이제 거열형이라고 우리나라 비슷한 게 능지처참형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예정을 생각하여 이제 그냥 목 자르는 걸로 효수형이 아니라 이제 처형을 시키죠. 그래서 엠블리 되게 고마워합니다. 이 정도를 끝내주다니 하면서 고마워하고 이제 엠블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엠블린 죽이고 11일 만에 제인 시모와 결혼합니다. 11일 만에 제인 시모와 결혼하고 여기서 그렇게 드디어 바라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은 혹시 좀 옛날에 그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옛날에 그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천일의 앤 만나서 죽이기까지 1000일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일의 사랑 그런데 천일의 처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가 잠깐 왕이 됐는데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됐는데 또 이 아들도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순서가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영국의 잉글랜드 처음 여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메리입니다. 메리는 누구의 딸인가? 바로 쫓겨났던 첫 번째 부인의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를 부득부득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종교 개혁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 싫어서 자기 엄마 쫓아내려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성공회라는 교파가 있죠. 그 교파가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다시 국교회를 폐지하고 이제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제 그 스페인의 가장 가톨릭적인 그런 나라였던 가장 가톨릭이 강성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남자. 펠리페 2세랑 결혼하는데 펠리페 2세가 되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생겼어요. 일단 이 사람 합스부르크 왕가인데요. 이 사람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턱이 삐쭉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보면 되게 가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합스부르크는 계속 근친혼을 해요. 합스부르크가 유럽 곳곳에 있어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뭐 부르고뉴도 넓은 의미 합스부르크고 스페인의 합스부르크도 있고 곳곳에 합스부르크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 맨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 스페인의 왕 중에 미친 사람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막 이도 너무 부정교합이 심해가지고 막 음식도 못 씻고 막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가 저렇게 생겼는데 펠리페 2세는 결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이제 가톨릭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되게 많은 개신교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리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라고 우리가 하죠. 피에 메리라는 그 유명한 별명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메리를 싫어했던 이유는 뭐 종교 문제도 있지만 너무 이제 스페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스페인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전쟁까지 끼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실은 엘리자베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가 너무 싫었겠죠, 메리는. 그런데 못 죽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리가 이제 아이를 못 낳았어요. 진짜 아이를 낳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니까 상상 임신까지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정도로 상상 임신까지 할 정도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죽이고 싶지만 자기 동생이기도 하고 얘를 죽이면 정말 왕위가 끊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런던 탑이라고 이제 지금도 이제 런던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요. 일종의 정치범 보내는 그 원래는 궁전이었고 당신 감옥이 있어요. 여기도 엘리자베스를 여기까지 보냅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못 죽여요. 그리고 이제 먼저 메리가 병에 걸려 죽었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엘리자베스는 이제 왕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처음이 종교 문제. 너무 잉글랜드는 지금 종교 때문에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헨리 8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종교 문제는 이제 결론을 내리자.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 해서 자기 아버지 때 시작한 종교 개혁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랑 결혼하려고 종교 개혁한 건데 그래서 통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잉글랜드 교회는 개신교로 간다.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학을 도입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은 가톨릭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서 가톨릭 예식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영국에 가서 일요일 내내 예배 드려볼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시면 이제 영어 설교니까 영어를 떠나지 설교 알아듣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들어보시면 상당히 이제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회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복장만 보면은 가톨릭 신부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성공의 특징인데 그래서 교리는 개신교 신학을 도입하는데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가톨릭 예식을 유지하는 일종의 타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방향을 잡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신교 국가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민 감정을 상당히 고려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의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단 국왕이 결혼 안 하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엘리자베스도 결혼을 해달라고 계속 신하들이 탄원을 해요. 제발 결혼을 해달라. 왕위가 끊기면 어떡하냐. 근데 엘리자베스가 이제 여기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결혼을 할랑말랑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엘리자베스한테 처음 청혼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펠리페 2세였어요. 누구냐면 자기 형부. 그러니까 원래 이 동네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막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펠리페 2세가 청혼을 하는데 일단 생긴 것도 싫고 또 이제 가톨릭인 것도 싫고 그래서 거절을 하고요. 프랑스 왕자랑은 프랑스 왕자 중에 결혼 후보가 2명 있었는데 10년간 이 문제를 질질질 끌어요. 10년간.
그리고 스웨덴 국왕, 뭐 러시아 짜르 막 이런 사람들이 청혼을 하는데 이걸 할랑말랑하면서 할 것처럼 했다가 안 할 것처럼 했다가 해서 10년간 끕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외교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자꾸 잉글랜드를 위협하면 프랑스 왕자랑 결혼 할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당히 스페인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보를 했던 거죠. 결국 여왕의 선택은 뭐냐면 나중에 국회에서 밝힙니다. 나는 잉글랜드와 결혼을 했다. 나는 국가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죠.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여러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고고하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결혼을 안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데 뭐 여러 설도 있고요. 아마 이제 권력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권력을 너무 어렵게 잡았잖아요. 그리고 당시는 관행적으로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왕이 직접 통치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제 결국 부군되는 사람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겠죠. 그거를 이제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를 이제 한마디로 자기의 손 아래, 통치 아래 더 확고하게 두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때 활용됐던 여러 통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초상화였습니다. 초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왕의 초상화는 절대 함부로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조선 왕조의 그 여러 국왕들의 초상화가 원래 다 있었는데 한번 불탔어요. 그래서 지금 3-4점밖에 안 남아 있죠. 태종 있고 그 다음에 태조 있고 영조 있고 막 그래요. 그 정도일 거예요. 고종은 저기 사진이 있고. 그런데 그 그리는 법 되게 복잡하거든요.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보기에는 다 그저 그런 것 같지만 되게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초상화를 보시면 되게 유명한 초상화인데 이 초상화의 제목이 불사조 초상화거든요. 왜 불사조일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펜던트가 불사조예요. 저 빨간 게. 펜던트가 이 빨간 게 불사조고요. 이게 불사조고 이게 불사조고 그러니까 불사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사조를 넣었을까요? 불사조의 특징이 뭐죠? 안 죽어요. 불사조는 그럼 안 죽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요? 물론 아무도 몰라요. 일단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불사조는 자가 생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자가 생식으로. 그러니까 딱 처녀 여왕한테 어울리는 상징인 거죠. 그래서 나는 불사조 같은 인물이다. 나는 뭐죠? 지금 아이는 없지만 알아서 후계자를 나는 세울 것이다. 걱정 말아라.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얻던 거죠. 담비도요. 뭐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돼. 여기 담비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약간 불로장생의 상징이고 또 처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엘자베스는 귀걸이나 항상 그 모든 그 초상화에 그 뭐죠? 진주가 들어가요. 진주 또한 그 뭐죠? 인내의 상징. 이게 조금 발전하면 처녀의 상징이 된대요. 그래서 처녀 여왕을 상징으로서 진주라는 그 여러 보석들 중에 진주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초상화가 이제 또 유명한데 이 초상화가 저 들고 있는 저 소품 때문에 별명이 붙었는데 이 들고 있는 소품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다 답을 아시네요. 워낙 이제 단련되셔가지고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 강의죠. 역사 강의 오래되셔서 알 것 같은데 채입니다. 채. 왜 채일까요? 채는 뭐의 상징일까요? 걸러내요.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이죠. 군주의 지혜. 군주의 지혜의 상징이고요. 또 처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고대 로마 신화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뭐죠? 신화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스타라는 그 여신이 있는데 베스타는 처녀 여신이기 때문에 베스타 신전의 사제들은 여자들인데 처녀여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베스타 신전의 신녀가 이 여자 알고 보면 남자랑 이렇게 정말 사귀고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태백강에서 저 채에 물을 담아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베스타 신전까지 갖고 갔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처녀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군주의 지혜,
처녀의 상징 이런 것들을 또 초상화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튜더 가문의 왕들은요, 그 전까지는 이 일반 백성들은 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거든요. 대부분 나라가 그랬어요. 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기 초상화를 그려서 이걸 하나 진품을 그린 다음에 모사시켜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되게 독특한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관공서에 가면은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진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통치 기술로서 이런 여러 그 초상화를 일부러 그려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가 너의 군주다. 나는 처녀 여왕이다. 나는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그런 왕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일단 잉글랜드가 약간 자꾸 신경 쓰이는 존재가 돼요. 스페인의 그 함대를 우리가 흔히 무적함대라고 하잖아요. 무적함대. 무적함대라는 그 이름이 붙은 이유가 1571년에 그 오스만 티르크 제국이 여기 있는데 오스만 티르크 제국이 이제 서유럽을 침공을 합니다. 그거를 스페인이 주도한 유럽 연합 함대가 막아내요. 레판토 해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적함대 아르마다라는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대서양은 장악을 했잖아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에 여러 식민지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뿐 아니라 저기 지도를 보시면 한때 스페인이 저렇게 넓었는데요. 물론 저길 다 다스린 건 아닙니다. 그냥 깃발 꽂으면 그냥 우리 영토인 거예요, 당시는. 어쨌든 저렇게 넓은 아메리카와 또 유럽에도 영토가 꽤 있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 특히 필리핀 지역까지 이제 스페인이 한때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보면, 필리핀 사람들 보면 지금도 이름이 약간 스페인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저렇게 영토가 넓었는데 잉글랜드 같은 후발주자들은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려고 하니 좋은 땅은 다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였겠죠. 자기들도 이제 해양 제국으로 해양으로 나가고 싶은데 스페인이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싸움을 벌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기에는 스페인이 어쨌든 강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활약하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해적들이에요. 원래 해적은 있습니다. 뭐 해적은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어부와 해적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죠? 배 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냥 나간 김에 어디 저기 약탈하고 오고 그러는 거죠. 뭐 왜구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왜구 얼마나 그 골치 아팠습니까? 왜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어부들이 이제 먹을 거 없으면 와서 이제 침략하면 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해적은 이 자연 발생적인 거기도 한데 이거를 엘자베스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죠. 조금 이제 얘기를 나가기 전에 해적도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배 타고 다니면서 삥 뜯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국왕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한테 뭘 뺏고 싶어. 군대를 보내면 이건 전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적들한테 약탈 허가증을 줘요. 너 이것 때문에 약탈해서 왔다고 내가 너 처벌하지 않을게. 약탈해와. 대신 약탈해 와서 우리 반반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적과 계약을 맺습니다. 약간 놀라운 개념이긴 한데 아직 해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또 행정 조직이 그렇게 그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초창기의 해적들을 사략업자라고 그래요. 사략업자. 다 같은 해적이 아니라 해적도 이제 초창기는 사략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드레이크 같은 사람, 잉글랜드 해군을 이끌었던 사람도 원래는 이 사략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요, 이제 여기 이 지역을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그러는데요. 카리브해. 여기 연안을 캐리비안 베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가본 그 캐리비안 베이.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하여튼, 나 거기 가봤어요. 막 그래, 친구들이. 근데 거기가 아닙니다. 캐리비안 베이 저 지역에서 저희가 왜 중요하냐면 스페인 입장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은이 엄청나요. 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금도 나오고 여러 작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 파나마까지 갖고 와서 배 태워서 이렇게 보내요.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여기 해적들이 숨어 있다가 이 지역에 해적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보물선 같은 걸 누락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17세기에 카리브해에서 활동했던 해적들은 이제 버키니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뭐 캐리비안 해적에서 나오는 애들이 버키니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다가 이제 17, 18세기에 이제 해적의 범위가 엄청 넓어져서 북아메리카 해안, 서부 아프리카 등등이서 활약을 하고 범위도 넓어지고 옛날에는 주로 이제 난 영국 해적이야. 그럼 해적도 나는 애국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약탈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 배, 포르투갈 배 그런 것만 약탈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런 상도덕도 없어요. 아무 상선이나 무작정 약탈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나쁜 놈들로 발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17,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적도 이제 발달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전쟁에서 활약했던 해적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락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사락업자를 후원합니다. 이때 후원했던 대표적인 사락업자가 이제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스페인한테 원한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선원이었던 시절에 잉글랜드 배를 타고 산타크루즈라는 지역에서 지금 멕시코인데 자기가 탄 잉글랜드 배가 정착해 있었는데 같이 정착했던 스페인 배가 서로 간에 이제 배에 있을 때 원래 항구에 정착할 때 건드는 게 아니거든요.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거의 혼자 탈출해요. 그래서 이는 스페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웬만한 해적들은 다 스페인 배를 털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해적이었는데 엘리자베스가 불러가지고 이제 직접 엘리자베스가 1577년에 드레이크가 세계 일주를 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항구에 가서 드레이크의 배에 올라갑니다. 여왕이. 여왕이 해적선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조폭 기지에 가는 거 그런 거 말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해적선에 올라갑니다. 해적선 올라가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 내용은 안 알려져 있는데 이제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대략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일주를 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배를 털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세계 일주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스페인 배를 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왕이 솔깃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계 일주를 내가 이 배 되게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배 건조 비용, 수리 비용, 뭐 선원, 뭐 월급 엄청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거를 후원해 줄 테니까 갔다 와서 나누자.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일부러 계약서도 안 써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도 안 쓰고 구두로 합의를 하는데 드레이크가 아무리 해적이라고 여왕한테 말한 걸 뻥치겠습니까? 그렇죠? 지켜야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약탈을 합니다. 특히 이제 카카푸에고라는 배가 유명했는데 이제 한 드레이크가 이 정도 왔는데 카카푸에고라는 보물선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잽싸게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사로잡습니다. 페루 앞에서. 카카푸에고라는 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약탈을 하는데 정말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카푸에고라는 배에서 금은보화를 옮겨 싣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은만 26톤이 나와요. 은만 26톤. 그래서 이제 옮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미안했어요. 미안해가지고 그 카카푸에고 선장한테 내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의심받을 수가 있잖아요. 너 솔직히 말해. 너 어디서 숨겨놓고 지금 너 해적한테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 뭐 CCTV도 없고 뭐 그냥 말 한 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궁을 당할까봐 이제 자기도 미안한 거죠. 너무 약탈을 하고 얘가 돌아가면 처벌도 받았을 거 그러니까 내가 훔쳤다는 증서를 써줘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내가 훔쳤다고 여기 편지 써줄 테니까 사인해서 줄 테니까 갖고 가서 보여줘. 이렇게 약탈 증명서까지 써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제 3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여왕이 다시 한번 맞이해요. 다시 한번 맞이해가지고 여왕이랑 나눕니다. 나누는데 얼만큼 나누는지 서로 간의 비밀이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스페인 대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급습을 합니다. 이제 드레이크랑 여왕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스페인 대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드레이크의 목을 내놓든지 아니면 전쟁이다 그랬더니 여왕이 칼을 확 뽑습니다. 설마 목을 자르나? 그랬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드레이크에게 그 자리에서 이제 기사자기를 줬죠. 그러니까 보통 배포는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레이크가 이제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본토를 칩니다. 스페인 본토를 치는데 스페인의 카디스라는 항구를 쳐요. 그래서 항구를 치고 엄청나게 약탈해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갔더니 스페인 항구에 군함이 질비하더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거죠. 아, 그래서 얘네가 물론 잉글랜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전쟁 계획을 되게 현실화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드레이크를 해군 총사령관이라고 임명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모양 빠지게 해적을 총사령관으로 우리로 치면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제 찰스 하워드라는 사람을 명목상의 총사령관으로 앉혀놓고 드레이크를 부총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영국이 싸웠던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 문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어딘지 아시죠? 저기 약 옅은 연두색 부분. 저기가 원래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독립하려고 했어요, 네덜란드가. 독립하려는 이유가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믿는데 스페인은 가톨릭이고 또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뜯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네덜란드, 벨기에는 유럽의 부촌입니다. 여기가 모직물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어서 전통적으로 잘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여기를 포기하기가 싫었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종교 문제도 있고 또 스페인으로 독립해서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안 내고 싶고 그래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잉글랜드가 엘자베스 여왕이 이거를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 같은 개신교 국가예요.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제 스페인한테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영토가 확 넓어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은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전비를 마련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나 유럽도 지금 싸우기가 어려워요. 상황이. 그런데 저 멀리 아메리카도 식민지가 팍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나라가 커지니까 좋기도 하지만 이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펠리페 2세가 파산을 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국왕이 파산을 합니다. 그것도 이미 3차례 파산한 상태였어요. 이 사람 별명이 파산왕인데요. 독일의 푸거 가문이라고 했어요. 푸거 가문. 이 사람이 이 일종의 유럽의 최초의 은행을 만든 가문인데 푸거 가문이 펠리페 2세한테 돈 꺼줬다가 그거 아세요? 돈을 꺼줬는데 처음에는 빌려준 사람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점점 많이 빌려주면 이게 갑을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린 사람이 자꾸 이러면 나 파산해버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파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푸거 가문은 차라리 펠리페 2세를 살려서 돈 받는 게 나아요. 돈을 더 들이다가 나중에 푸거 가문이 망해요. 펠리페 2세는 3번 파산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또 한 번 파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력업자가 계속 공격을 하면 한마디로 대출이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펠리페 2세가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력업자를 이용해서 계속 공격을 하면은 펠리페 2세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 그럼 빚이 더 커져. 그래서 차라리 얘네가 경제적으로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엘자베스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네덜란드 독립에 도와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돈을 더 쓰게 만들면 스스로 스페인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펠리페 2세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얘네들을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페인의 카디스에 있었던 그 함대가 결국 잉글랜드 정복을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스페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일단 함대가 130척이었습니다. 130척이었고요. 그리고 선원이 8,500명인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19,000명의 보병이 타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도 함대가 있잖아요. 나름 우리도 꽤 그 해군이 발달한 나라인데 해군이 배를 싣고 가는 여기 육군이 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해병은 8,500명인데 육군만이 15,000명 타고 있어.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게 보여주는 게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육상전에서 강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 사실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작전이 뭐였냐면요. 스페인의 작전이 자 일단 이 배에 대군을 태워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네덜란드에 지금 독립전쟁을 막기 위해서 상당수의 스페인 군대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여기로 가서 잉글랜드 앞바다에서 얘네랑 만나. 그래서 잉글랜드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배는 싣고 가는 용도지 여기서 해전을 벌이는 용도가 아니에요.
싣고 가서 여기서 여기에 있는 스페인 원정군이랑 만나서 잉글랜드에 침공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육상전. 그럼 우리가 이긴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스페인은. 그런데 이제 잉글랜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전을 잉글랜드 대충 알고 있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 계획에. 일단 장거리 통신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때는 핸드폰도 없습니다. 이때는 인공위성도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연락했을까요? 사람이 가거나 비둘기 날리거나 진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서로 이 망망대해에서 만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가능하지. 그러니까 빠른 배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원정군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배로. 그러니까 서로 어디서 만나? 그러면 알았어 하는데 2주예요. 그렇죠? 근데 또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 장소라도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단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현대전에서도 막상 두 군대가 서로 떨어지는 군대가 만나는 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획이 일단 너무 야심찼습니다. 말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스페인 함선은 이 북쪽 바다를 항해해 본 경험이 없어요. 스페인의 기본적인 이 생각은 뭐냐면요. 이따 여기까지 가서 설명을 하죠. 스페인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스페인 배가 저렇게 생겼는데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해전을 벌일 때 어떻게 하냐면 갈고리를 던집니다. 갈고리를 던져서 상대편 배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럼 이제 좀 약간 넓은 육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넓은 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육상전이에요. 이게 사실 고대 로마가 했던 전법입니다. 이거를 놀랍게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로마 제국 멸망하고 1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전술을 쓰고 있었어요. 이 전술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는 지중해에서 싸웠잖아요. 지중해는 기본적으로 바다가 마일드해요. 그러니까 되게 잔잔하고 뭐 폭풍이 불어봤자 한마디로 찻잔 속의 태풍인 거죠. 그런데 영국이 있는 이 북해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영국이 왜 날씨가 안 좋습니까? 맨날 비 오고 비바람 불고 막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런 고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페인의 애초에 스페인의 그 작전 자체가 좀 허황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스페인의 장성들이요, 함대 제독들이요, 이 전쟁을 사실 반대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럴 만한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만한 재정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은 지금 이미 몇 차례 파산한 상태이고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꾸려서 원정대를 보내는 것도 너무나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혹시 잉글랜드 정복을 성공한다 해도 그걸 유지할 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선의 그 지휘관들은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뭐가 문제였냐면 무기 제조 능력이 영국보다 떨어졌습니다. 무기, 즉 함대에서는 대포를 쏘잖아요. 대포를 쏘는데 이 대포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상에서 쏘는 대포와 함선에서 쏘는 대포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배가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고정된 목표물 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쪽 배도 흔들리는데 맞추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대에 들어간 대포는 되게 정교해야 돼요. 그런데 스페인은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이거 발달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잉글랜드였어요. 헨리 8세가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인 헨리 8세가 남봉꾼이지만 그 와중에도 몇 개 잘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 해군을 발달시켜요. 해군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해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인 함선 건조 계획을 세우고 또 함대의 실을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요. 헨리 8세 업적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저 함대에 싣는 함포를 잉글랜드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모든 대포를 다 끌어와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국영의 제각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구멍 있으면 아무거나 넣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박도 아까 130척이라고 그랬는데 정예 선박은 한 40척 되고 나머지는 다 외국 선박들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말이 130척이지 사실 여기서 쓸만한 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떠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전쟁을 오래 끌 능력도 없었고 함포도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한마디 제대로 맞지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당시 산타크루즈 후작이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스페인의 산타크루스 후작이라는 사람이 또 원래 스페인의 그 총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봐도 이 전쟁에 나가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인지 행운인지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아하니 자기가 나가가지고 별로 좋을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시도니아 백작이라고 원래 육군 장군인데 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함선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페인은 말이 아르마다지 떠나기 직전에 상당히 암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 떠나요. 그래서 이때 성직자를 180명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적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재정관리 능력이 매우 우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헨리 8세가 해군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선서와 해군 기지창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잉글랜드가 이제 GDP를 따지자면 스페인의 3분의 1 정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게 싸우죠. 되게 치밀한 계획으로 싸우잖아요.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치밀한 작전을 세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잉글랜드는 함포가 발달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계포문이라는 게 있어서 이 배를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가 배 구멍인데 저 구멍이 있죠? 저기다가 함포를 밀어서 여기 구멍들이 있잖아요. 여기 대포가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니까 자꾸 바닷물이 들어와요. 화약이 적겠죠. 유계포문이라고 이걸 열었다 닫았다는 문이 있었어요. 되게 간단한 생각인데 이 생각을 대부분 나라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대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꺼냈다 빼야 되는데 사람이 밀었다 뺐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포 밑에 바구니 같은 거에 대포를 담아놓고 박힐랍니다. 되게 간단한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대부분 나라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는 이제 유계포문과 이독식 포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 배가 레이스 빌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반 스페인 배보다 훨씬 더 발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막상 해전에 딱 이렇게 직면하면 명령 내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바다에서요 통신 수단도 없잖아요. 바다는 비둘기도 잘 안 날아요. 무서워서. 이게 서로 전달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약속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우리 뭐 명량이나 아니면 한산 그런 그 이순신 장군 영화 보면은 막 깃발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해요. 그런 걸로 하는데도 잘 어려워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현장 지휘관은 작전 재량권을 줘요. 현장 지휘관한테 작전 재량권을 줘서 그냥 상황에 맞서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알아서 네가 판단해서 알아서 싸워. 이게 꽤 효과를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 규모가 잉글랜드가 배가 스페인 배보다 더 조그맸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잉글랜드를 따지면 한 명이 커버하는 그 단위가 잉글랜드는 2톤당 한 명이 커버하면 되는데 스페인은 7톤 정도의 그 배 크기를 한 명이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배가 지나치게 커서. 그리고 마지막도 되게 중요한데요.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시민들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스페인은 다 용병이었어요. 왜냐면 원래 그 바다가 그렇게 해양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끌어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1588년 7월 31일에 저 멀리서 이제 스페인의 배가 보입니다. 그래서 8월 4일까지 4번의 전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공격은 없었어요. 결정적인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서로 간좀 보다가 스페인의 함대가 이제 잉글랜드 바로 앞인 여기 칼레라는 지역에 항구는 아니고 항구 근처에 정박을 합니다. 130척이나 되니까 항구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바닷물이 꽤 거셉니다. 해협이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떠내려가지 않게 배와 배를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척 되는 배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때 불현듯 기똥찬 생각이 드레이크의 머리를 스쳐가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삼국지에서 봤던 뭔가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실제 삼국지 봤을 리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은 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잖아요. 이때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상대방의 배가 묶여 있네. 이때 중요한 게 바람이잖아요. 제갈공명에 3박 4일 동안 지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람도 되는 나라는 다릅니다. 갑자기 바람이 바뀌었어요. 스페인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8척의 조그만 배에다가 온갖 불탈 수 있는 가염성 물질을 세우고 타르를 바른 다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보냅니다. 이제 스페인 쪽으로 보내가지고 적어도 3척이 충돌하는 성공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왁 불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함대가 이때 뭐 망한 건 아니고 재빨리 해체해요. 재빨리 해체해서 진짜 알아서 막 도망갑니다. 얼마나 혼돈의 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8월 8일에 이제 그라블린이라는 지역에서 스페인 배가 막 흩어지는 배가 어찌어찌 모입니다. 어찌어찌 배가 모여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전이 벌어집니다. 그 스페인에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요. 스페인 배들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요.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제 초승달을 이렇게 좁혀요. 그 가운데 배들이 이제 포위되겠죠. 그래서 갈고리를 던져서 이제 완전히 이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갈고리를 던져서 이제 들어가서 백병전을 벌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의 이깁니다. 왜냐면 워낙 규모도 크고 병사도 많고 또 스페인은 육전에서 강하고. 그래서 드레이크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절대 이 갈고리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차례의 그 접전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해보니까 상대편의 갈고리에 걸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대포 쐈을 때 상대편이 맞는 거리를 알아내요. 대략 90m였어요. 그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계속 90m 정도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포를 쏴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한 포가 발달해서 한 포의 사거리가 훨씬 길었습니다. 스페인은 쏴봤자 안 맞는데 우리는 맞아요.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되게 쉽진 않았겠죠. 근데 그걸 유지하면서 결국 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쏴요. 누가 이기는가? 먼저 포탄이 떨어지는 쪽이 지는 거죠. 포탄이 남는 쪽이 이기는 거고. 근데 잉글랜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하루의 전투에서 1000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스페인은 800명이 부상을 입고 전함이 3척을 5척을 침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맞고 심각한 손실을 입은 다음에 도망치다가 침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척을 5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잉글랜드는 부상자가 800명이었는데 배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초승달 대형이 깨지고 이 막강한 초승달 대형이 깨지고 이걸로 사실은 그 네판트전에서 재미를 봤던 건데 그 초승달 대형이 깨지고 얘네들은 이제 지금부터 잉글랜드는 이제 추적하면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없는 속도 다 동원해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사실 제대로 도망을 치려면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싸웠거든요. 이렇게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잉글랜드 해군이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길이 멀죠. 그리고 더 바다는 험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가는 길에 되게 많이 죽어요.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9월 21일에 이제 다시 스페인을 기항을 하는데 이제 이때 130척 중 60척밖에 못 돌아오고요. 병사가 15,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잉글랜드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이 났죠. 이때 그러니까 8월 8일에 그라블린 해전을 할 때 이제 이미 이겼지만 잉글랜드 본토에서 이 사정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 런던 근교 템즈강 하구에 그 티벌리라는 지역에서 잉글랜드 육군이 직결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면 쳐들어오는 거니까. 쳐들어오면 사실 잉글랜드 점령 당하겠죠. 되게 조마조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여왕이 나타나서 되게 유명한 연설을 해요. 짐은 당신들이 보듯이 이곳의 즐거움이나 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들과 함께 살고 죽기 위해서 왔노라. 짐은 하나님과 이 왕국과 나의 백성을 위해 내 명예와 피를 땅속에 내려놓기 위해 왔노라. 짐은 연약한 신체를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짐은 국왕의, 그것도 잉글랜드 국왕의 심장과 용기를 가지고 있노라. 라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병사들 사기가 막 불끈 솟아올랐겠죠. 그리고 마침 또 이때 우리가 이겼다라는 유명한 그런 소식을 갖고 이 파발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잉글랜드와 당시 패권 국가였던 스페인과의 이 결전에서 잉글랜드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왜 이겼을까요? 일단 무기가 우세했습니다. 스페인은 개인 화기가 우세해요. 즉 총, 화승총 이런 거 되게 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육전으로 갔으면 졌을 거예요. 당시로서는. 상륙을 했다면 잉글랜드가 졌을 건데 이제 이걸 막아낸 거죠. 왜냐하면 영국은 함포가 우세하기 때문에 상륙 전에 자기의 스스로의 그 약점을 알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영국에 이렇게 상륙하기 전에 스페인의 함대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절한 거리를 찾아냈고요. 일부러 포탄을 아끼기 위해서 유효 사거리 전에 포격을 자제를 했죠. 이게 결정적인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전쟁은 1614년에 끝나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때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잉글랜드 땅에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즉 잉글랜드 바깥에서 스페인과 싸워요. 결국 스페인은 그리고 재정 관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잉글랜드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죠. 사실 이 전쟁이 왜 중요한가를 오히려 반대로 스페인이 이겼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더 그 의의가 드러납니다. 잉글랜드 정복이 성공했다면 아마도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실패했겠죠. 그렇죠? 아마도 이 영국은 지금 가톨릭 국가가 됐을 겁니다. 네덜란드는 독립 못해서 지금도 네덜란드는 스페인어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융성하여 지금까지 내려올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제 해전의 그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해전은 배 타고 가서 서로 만난 다음에 갈고리 걸고 연결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해전은 함포를 싣고 원거리 항해가 가능한 범선끼리 싸우는 그런 것이 해전이다 라고 해전의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전쟁 발달사의 한 획을 그었던 것이죠. 잉글랜드가 이때부터 사실 이때 곧장 해양 제국이 된 건 아니에요. 이 싸움에 이긴 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 제국으로 가는 시작점이었죠. 처음에는 네덜란드와 싸우게 됩니다. 그동안 네덜란드와 동맹 관계였는데 그리고 상당히 친했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해양 무역이 발달하고 사실 네덜란드가 여러분 한때 강대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뉴욕을 먼저 발견하고 식민지로 삼은 게 네덜란드였습니다. 뉴욕의 원래 이름이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영국이 뺏어요. 뺏어서 뉴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네덜란드 땅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동쪽으로 와가지고 동아시아 무역을 했던 게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이 세국 정책을 피던 시절에도 유일하게 일본과 교역을 했던 그 상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상인 중 하나가 표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게 하멜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상당히 융성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영국이 이제 결국 이제 두 차례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둬서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항해법 이런 거 넘어갈 텐데 세 차례 전쟁을 벌여서 결국 영국이 승리를 거둬서 네덜란드라는 경쟁자를 영국이 물리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물리치고 네덜란드를 물리친 다음에 프랑스와의 또 결전이 있었죠. 프랑스도 해군을 또 발전시킵니다. 이 발전시킨 해군을 프랑스가 이제 대함대를 만들었는데 1805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만든 이 대함대를 영국의 넬슨 제독이 트라발카 해전에서 이제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영국이 거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사실 이 전 세계의 바다를 다스렸던 건 영국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이란 나라는요, 뭐 지금도 꽤 센 나라예요. 그렇죠? 뭐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고요. 그리고 뭐 영연방이라는 세계 50개 국가를 지금도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고 꽤 힘센 나라지만 옛날엔 더 힘이 셌잖아요. 하지만 원래부터 이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600년에 즉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을 때쯤에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합쳐가지고 인구가 420만 밖에 안 됐어요. 스페인이 2배였고요. 프랑스가 5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도 상당히 차이가 컸겠죠. GDP라는 결국 머릿수에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력도 스페인과 프랑스가 영국보다 2~3배나 앞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그맸던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힘센 나라가 됐는가 라는 얘기를 사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해군력이었고요. 그렇죠?
영국의 해군력이었고 이 해군을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헨리 8세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도 육군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배 타고 영국에 상륙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것만 막아내면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만 해도 스페인만 해도 국방비를 육군 해군에 나눠야 되는데 영국은 해군에 완전히 집중을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해군이 발전합니다. 빨리 해군이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와 대의 정부가 빨리 발달을 했죠. 그래서 영국은 이 해상 무역이 발달할수록 상인 계급이 발달하고 상업적인 가치관이 확장되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함대가 발전해서 재화를 획득해서 함대가 확대되는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1688년에 명예혁명이라는 걸 이루어내서 안정적인 입헌군주국 국가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장기적인 해군 발전 계획 그리고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결국 영국은 해군력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상인적인 마인드, 가치가 확장되었죠. 안정적인 정치 제도를 갖췄죠. 이 삼박자가 딱 맞아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아는 18세기에 이르면 전 세계 해상 무역을 장악한 그런 해상 우위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국은 그 성공 스토리의 시작점을 열었던 엘리자베스 1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590년에 즉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초상화가 이제 디칠리 초상화라고 해요. 디칠리 초상화. 즉 스페인 함대 격파가 2년 후에 그려진 초상화인데요. 즉 이기고 1588년에 전쟁 이기고 초상화 그리는데 한 1년은 걸리니까 이긴 기념으로 그린 초상화일 겁니다. 엘리자베스가 어디 서 있나요? 네, 지구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구 위에 서 있죠. 그리고 보석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기분 좋아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어깨 달려있는 게 천사 날개 같지 않나요? 약간 자기가 이제 천상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지도에서 잘 보시면 한쪽은 영국의 한쪽은 이제 그 세계 지도 위에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구름 사이에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만 글씨가 써 있는데 글씨의 내용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는 주고 바라지 않는다. 그녀는 복수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강력한 제왕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누구를 처벌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거죠. 엘리자베스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요. 30만 명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위대한 영국인 100명. 그때 1위에 꼽혔던 사람이 엘리자베스는 아니고 처칠이었고요. 엘리자베스가 한 4등인가 했을 겁니다. 3등인가 4등인가. 어쨌든 항상 순위권에 올라가는 그런 군주입니다. 왜 이렇게 존경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여왕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 이제 왕족은 궁정에서 태어나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그냥 군주로서 이렇게 길러지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정말 환영받지 못한 그런 공주였고 그리고 죽을 뻔했고 말 그대로 죽을 뻔했고 온갖 역경을 겪어내면서 자기의 영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갔죠. 이게 그녀를 다른 군주와는 조금 다르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처녀 여왕이었던 것, 여성이었던 것이 상당히 핸디캡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 여성은 오히려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초상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역경을 겪어봤기 때문에 국가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였던 것 같습니다. 드레이크 같은 해적이 다른 군주 밑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활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신분이 낮고 어떻게 보면 미천했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시절에는 정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다른 군주 있었을 때 가능했었을까? 아마도 엘리자베스가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조그만 섬나라에서 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엘리자베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미 한참 앞서 나간 상황에서 대양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실제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영국이 이제 지금 기울었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의 육지의 4분의 1가량을 다스린 그런 대제국이 되었는데 이 대제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엘리자베스라는 이 여성 개인의 역경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국가적 역경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이 여왕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도 할 수밖에 없는 점은 바로 이 여왕의 업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좀 더 힘을 내고 또 우리 민족도 정말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엘리자베스가 활로를 이 영제국에 나아갈 바를 바다에서 찾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양의 중요성을 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